1545년 인종이 재위 약 9개월 만에 죽자 12세밖에 안 된 경원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13대 임금 명종입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하여 왕실 최고 어른인 어머니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조선 최고의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문정왕후의 극악함에 명종은 평생 눈물로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임금이 되었으니 이젠 그녀의 세상입니다. 야망이 넘쳐 흐르던 문정왕후는 다른 왕후들처럼 뒷방 늙은이로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종 1년, 중종 때부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대윤과 소윤이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대윤과 소윤은 중종의 친인척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전임 왕비였던 장경왕후의 일족인 윤임일파를 대윤이라 하고 후임 왕비인 문정왕후의 일족인 윤원형 일파를 소윤이라 했습니다. 소윤파 정순붕이 대윤파를 몰아내려고 이런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윤임이 명종을 몰아내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울 역모를 꾀하는 줄로 아랩니다. 이것을 본 문정왕후는 먹잇감을 덥석 물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윤파와 함께 대윤파를 대거 숙청해버립니다. 이 외척 간의 싸움에 휘말린 수많은 살림 세력들은 1545년 또다시 우르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4대 사화 중 하나인 을사사화입니다. 현재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가 옛날엔 경기도 과천이었는데요. 을사사화 2년 뒤인 1547년 당시 경기도 과천이었던 양재역 근처에 익명의 벽서 한 장이 나붙게 됩니다. 여왕이 권력을 잡고 간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구나. 장차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이렇게 문정왕후의 섭정에 불만을 표한 이 벽서가 알려지자 문정왕후는 다시 한번 윤원영을 비판하는 나머지 세력을 완벽히 숙청시키려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고의로 부풀린 사건인데요. 이것을 일명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반대파 여러 인물이 사사되고 살인파도 유배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당대 사람들이 윤원영 같은 외척 세력을 엄청 싫어했고, 둘째, 문정왕후가 거의 당대 여왕으로 불릴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동생 윤원영 일파가 이렇게 적들을 다 제거하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니 이른바 외척 전횡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명종은 그들의 횡포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처음 8년만 수렴청정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강력한 존재감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야말로 그녀와 외척의 세상이었고 문정왕후 동생 윤원영은 기세등등하게 다양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윤원영이 죄를 지어도 문정왕후는 당당하게 우리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주상이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따지고 드니 임금인 명종조차 그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원영의 집에는 뇌물이 폭주했고 한성 내에 집이 15채나 됐으며 남의 노예를 빼앗은 건 손으로 세기 버거울 정도에다 오죽하면 죽고 사는 게 그의 손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왕에게 보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왕을 불러 반말로 욕을 해대는가 하면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왕의 종아리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문정왕후는 조선 왕실의 불교 사랑 끝판왕이었는데요.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받들던 국가이지만 선대왕 세종과 세조가 모두 불교로 죽은 부모의 넋을 기리는 등 조선 왕실에선 남몰래 불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 임금인 세조조차 대놓고 하지 못한 불교 정책을 문정왕후가 야심차게 단행합니다. 바로 승려 보우를 봉은사 주지스님으로 임명한 겁니다. 또 문정왕후는 불교를 장려하려고 도첩제를 시행했고 전국에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합니다. 도첩제란 국가가 출가한 승려에게 발급해주는 허가증인데요. 무허가 승려들이 이제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조선 팔도의 유생들이 우르르 들고 일어났고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책을 반대하는 상소가 쏟아집니다. 이에 난감해진 명종이었으나 끝내 어머니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명종 재위 20년 동안 불교 장려책은 쭉 지속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불교를 장려할 정도였으나 조선왕조의 불교가 꽃피운 시절은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전국 유생들은 숭유억부를 외쳤고
결국 불교는 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왕권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린 문정왕후였으나 후대의 평가는 그저 시끄러운 암탉이라는 조롱 일색인 것을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녀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조선 최고의 권력을 장악한 여인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직 자기 집안을 위한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횡포로 왕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명종 재위기간 22년은 나라 안팎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안에선 왕실 외척의 폭정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탐관오리들이 판치며 부정부패가 극에 달합니다. 게다가 바깥으로는 왜구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명종 10년인 1555년 왜구가 전남의 강진, 영암, 장흥, 진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도 왜구의 약탈이 빈번하여 세종이 이를 진압하려고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을 정도인데요.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외변은 왜구 난립이 너무 심해서 중종 때 임시로 설치했던 비변사를 상설 기구화하고 외부 침략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조선 수군은 더 강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훗날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 태반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나라 구석구석에 도적대가 난립하던 1559년 이때부터 백정 출신 임꺽정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는 민심이 흉흉하던 명종시대에 백성들에게는 의적으로 통하던 인물인데요. 힘이 장사인데다 용맹하고 날쌔며 당시 양반 중심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처음엔 도당 몇 명과 민가를 돌며 도둑질을 하다가 세력이 커진 후에는 황해도로 진출하여 주변 고을을 노략질합니다. 황해도는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던 곳이라 다른 곳에 비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관할을 습격하였고 창고를 털어 백성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되는데요. 조선 정부는 황해도 각지를 강화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임꺽정 세력을 잡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의적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다니는 광군이 오히려 나쁜 놈 취급을 받는 양상이었죠. 임꺽정의 난은 조선에서 일어난 반란 중 꽤 장기적이었고 급기야는 조선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결국 1562년 임꺽정은 체포되었지만 부패한 세상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자연스레 조선 팔도에는 제2, 제3의 임꺽정이 생겨납니다. 이런 조선 혼란의 근본 원인은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까진 조선 사회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종 포함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1565년 그녀가 죽자 조선은 초고속으로 평화를 되찾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건 그녀의 동생 윤원영의 일파와 승려 보우였습니다. 승려 보우는 탄핵된 후 제주도로 유배됐다가 죽었으며 윤원영 역시 강음에 유배되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가 사라지니 이제 명종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는 정치를 펼치고자 애씁니다. 그러자 조정이 안정되고 사회도 차츰 질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명종은 그동안 극심한 국정 압박에 시달린 탓인지 병을 얻었고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명종의 나이는 불과 34세였습니다. 명종은 인순왕후 심씨에게서 순회세자를 얻었지만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로 별세합니다. 이렇게 명종이 후사를 하나도 못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중종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에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결국 중종의 9째 아들 덕흥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선택받게 되는데요. 하성군은 인종과 명종에겐 조카뻘인 셈입니다. 드디어 16세의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입니다. 하성군이 왕으로 즉위한 상황은 조선 최초로 후궁의 자손이 임금이 된 상황을 뜻했습니다. 왕에게 첩의 자손, 즉 서얼 출신의 딱지가 붙으니 왕의 권위는 한층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선 27명의 임금 중 후궁의 자녀가 왕이 된 경우는 많지만 선조 이전에는 모두 왕과 왕비 사이의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명종은 훗날 선조가 된 하성군과 그 형제들을 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쓰는 익성관을 친히 벗어 써보라고 하는데요. 하성군의 두 형은 차례대로 익성관을 써봤지만 막내 하성군은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명종이 너는 왜 익성관을 쓰지 않는 것이냐 물으니 하성군이 말하길 임금님이 쓰시는 것을 어찌 감히 신하가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형들에 비해서도 기지가 남달랐던 그였습니다. 선조는 조선 27명의 임금 중 즉위기간이 4번째로 긴 왕인데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사림시대가 시작된 것과 붕당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림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등용되어 올라온 원리 원칙주의자, 성리학자들입니다. 즉위 초부터 학문에 정진하며 성리학적 왕도 정치를 신봉하게 된 선조는 정계에서 훈구 세력과 척신 세력을 모조리 밀어내고 사림의 명사들을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특히 성리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던 이황과 이이를 나라의 스승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4번의 사화를 겪으며 몰살당했던 사림학자들이 재기에 성공하고 그 중에서도 이황, 조식, 성혼, 이이를 중심으로 학파가 결성됩니다. 이에 따라 학문이 더 발전함과 동시에 정치적 논쟁도 치열해집니다. 얼마 후 사림 세력은 정치 학문적 입장이 달라 둘로 나뉘는데요. 맨 처음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이조전랑은 조선시대 6조 중 하나인 이조의 관직 이름인데요. 비록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인사권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누구나 탐내던 차에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두 사람이 한판 붙게 되는데요. 결국 젊고 장원급제 출신의 인기도 많은 김효원이 이조의 정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심의겸이 그가 옛날에 윤원영에게 얹혀 살던 자라며 권력 대신 집에 더부살이 하던 자가 행실이 올바르겠냐고 비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은 이조 정랑으로 임명되었으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의겸의 동생이 거론되자 심의겸에게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효원이 심의겸과 동생은 선왕 명종의 외척이라 중요 업무를 못 맡긴다며 다른 사람을 추천해버린 것이었죠. 결국 김효원과 심의겸의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왜 동인과 서인이라고 부를까요? 김효원이 사는 곳이 서울 동쪽 건청동이라 동인, 심의겸이 살던 곳이 서울 서쪽인 정동이라 서인입니다. 그런데 동인은 또 한 번 쪼개집니다.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 때문입니다. 과거 급제 출신인 정여립은 오늘날 외교부와 교육부의 기능을 하는 예조 좌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인인 율곡이이의 문화생이기도 했으며 초기 관직 생활도 서인들과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정권을 장악하던 동인편에 들어가더니 서인 쪽에 있는 이이와 성혼 등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서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오늘날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으로 들어가더니 예전에 같이 정치하던 동료를 비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박쥐 같은 정여립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왕에게 글을 올려 비판하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정여립은 동인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대동계라는 모반단체를 조직해서 사람들과 군사훈련을 하며 세력을 모으는데요. 이런 정여립의 활동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1589년 왕에게 상소 하나가 날아옵니다. 정여립이 한강이 얼면 한양으로 쳐들어와 병조판서 신립과 조정의 신하들을 죽이고 어명을 위조하여 죽일 것이라는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여립의 역모 소식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동인들이 당황합니다. 당시 정여립은 동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인들은 정여립의 결백을 주장해왔거든요. 놀란 조정은 급히 정여립을 잡아오게 했으나 정여립은 같이 갔던 변숭복과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칼을 거꾸로 세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여립이 진짜 역모를 꾸민 것인지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입니다. 일설에서는 당시 비집권 세력인 서인이 집권 세력 동인을 몰아내려고 만든 조작 시나리오라는 설도 있고 외란에 대비해서 전시에 가동할 의병으로서 대동계를 조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록은 당시 승자였던 서인 입장에서 쓰였다는 점과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정여립의 모반 사건에 대한 정설은 없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3년여에 걸쳐 동인 쪽 천여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남명 조식의 문화생 중에는 정여립과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 피해가 컸는데요. 반면 퇴계 이황의 문화생들은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 결과 조식과 이황의 문화생이었던 동인 세력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항맥에 따라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16세기 말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건국 후 200년 동안 직접적으로 전쟁이 터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펼쳐져 치열하게 서로 군사력을 키우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일본은 조선과는 다르게 서양과 교역을 활발히 했고 이에 따라 조총과 같은 신무기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총으로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를 계승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합니다. 이제 일본에는 10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도요토미는 이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애당초 조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을 발판 삼아 만주를 침공하려 하는데요. 명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줘야 한다는 일본의 말을 조선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없이 통신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결국 조선이 1590년에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기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합니다. 그 둘은 1년 뒤 선조에게 도요토미를 만난 일을 보고하는데요. 문제는 김성일과 황윤길이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서인 황윤길은 외국이 전쟁 준비에 한창이니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동인 김성일은 도요토미가 인물도 보잘것없고 군사 준비가 있음을 보지 못했기에 전쟁에 대비하는 건 민심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 대립은 서인과 동인의 정치 대결로 이어졌고 결국 동인 김성일의 주장이 채택되는데요. 채택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쟁 준비를 했다가 만약 전쟁이 안 날 경우 세금만 왕창 낭비했다고 비난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김성일은 이 일에 대한 죄를 씻기 위해 임진왜란 중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한편 전란을 대비하지 않고 있던 조선에서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본래 정읍 현감의 관직에 있었는데요. 1591년 당시의 국무총리이자 이순신 형 친구였던 류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하면서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의 관직으로 승진합니다. 이것은 무려 7단계의 관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일의 주장이 무색하게 외국이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니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부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동래성 전투를 치릅니다. 부산을 함락한 일본은 한양까지 쭉쭉 밀고 올라오는데요. 4월 24일 충주에서 조선의 군대를 만납니다. 당시 조선은 제승방략체제라는 군사체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제승방략체제란 각 진지에 있던 군사가 집결지로 모여서 한 방에 적군을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규모일지라도 사실상 당시 조선 군대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평화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군사훈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은 정보와의 싸움인데 당시 군사를 이끌던 신립장군은 왜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신립장군은 북방의 여진족을 소탕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왜군을 더 만만하게 봤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군사는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만납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신립이 왜군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조총이라는 것이 쏘는 대로 맞춰집니까? 라면서 거들먹거려 이를 유성룡이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조정은 신립을 아주 신뢰했으나 그에 대한 믿음은 처참히 깨져버립니다. 결국 군대가 섬멸되자 신립은 남한강에 몸을 던져 자결합니다. 이후에 왜군은 큰 무리 없이 한양으로 달려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빨리 조선왕 선조를 잡아서 왕을 볼모로 조선 군사를 모으고 명나라를 치려고 했는데요.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희대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의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은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작은 성의 성주일지라도 전쟁 패배의 위험에 처하면 할복 또는 항복할 망정 절대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가진 않기 때문인데요. 왕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왜군뿐 아니라 조선 백성들도 분노합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의 노비 문서들을 불태우며 궁궐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선조는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점차 국경선 지역까지 피난을 갑니다. 거듭된 패전 속에서 급기야 선조가 피난해 있던 의주성 주위만 빼고 함경도 일원까지 점령당하니 이제 명나라의 원군까지 청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 조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의병대의 항쟁과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선조는 적의 포로로 잡히는 신세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각지의 전직 관료, 일반 백성, 유생과 노비, 승려까지 의병에 참여하면서 나라 최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의 수군은 수많은 해전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이순신은 몇 척의 판옥선으로 일본의 수군을 공격하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하객진을 치고 맹렬하게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것이 세계 전쟁 역사에 기록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대첩은 육지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떨어진 조선군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생각보다 길어진 전쟁에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교섭을 시작하는데요. 명나라 황녀를 일본의 후비, 첩으로 보내라고 하거나 조선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내놓으라는 등 일본이 허무맹랑한 협상 요구를 하니 회담은 결국 결렬되었고 1597년 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이때 조선 재침략을 앞둔 일본군 대장은 전쟁 승패가 이순신의 제거에 달렸다고 판단하여 첩자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선조는 이 정보를 듣고 바다로 나아가 적을 격퇴하라고 명을 내렸으나 이것을 유인책으로 판단한 이순신은 적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무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순신을 파직하고 죄를 물으라고 합니다. 결국 전쟁 중에 파직된 이순신은 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다가 28일 만에 풀려나서 백의종군하는데요. 백의종군은 직책 없이 종군하게 하는 조선 특유의 처벌입니다. 조선은 이렇게 일본의 술책에 걸려들고 맙니다. 결국 선조가 원균을 삼군수군 통제사로 세우는데요. 원균은 적의 유인 전술에 넘어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이를 본 선조는 죽이려고까지 한 이순신을 다시 삼군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에 남은 군사는 120여 명, 병선은 고작 12척이었습니다. 어려운 전투에 임하게 되었으나 이순신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나섭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탁월한 전술을 발휘하여 13척의 배로 133척과 싸워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후 몇 번을 더 승리하던 그는 1598년 노량해전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내던 중 적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데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실제로 군사들은 이순신이 죽은 사실을 미처 모른 채 싸웁니다. 전투가 끝나고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니 사방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 8월 도요토미가 병사하자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반면에 수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며 민간의 자긍심도 심어줍니다. 특히 7년간의 외란 속에서 가장 빛나던 명장 이순신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피난을 갔던 선조는 이순신이 탐탁지 않았고 결국 이순신의 엄청난 공은 과소평가되고 말았습니다. 선조는 전쟁 승리의 모든 공을 명나라에게 돌립니다. 게다가 임진왜란 7년간 목숨을 바쳐 싸운 선무공신보다 선조를 따라 피난 갔던 호성공신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군과 싸워 이긴 공보다 선조를 호위한 공을 더 치켜 세워준 것인데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국토를 지킨 의병장들의 이름은 선무공신 명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선조의 열등감은 의병장에 대한 평가절하와
이순신 탄압으로 나타납니다. 선조의 재위 기간을 돌아보면 명종시대에 혼란을 수습하고 외척 정치를 없앴으며 신권 중심 정치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리더로서 용기와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선조는 나름대로 전쟁 후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하려 했으나 거듭되는 흉년으로 그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게다가 조정에는 정치 싸움이 심해지며 혼란이 가속됩니다. 결국 선조는 전쟁의 뒷수습을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1608년 59세의 나이로 치세를 마감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편에서는 폭군으로 기록된 비운의 전쟁 영웅 15대 광해군과 청태종 앞에 무릎 꿇은 치욕의 왕 16대 인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